제가 어저께 급하게 동영상 6분짜리를 찍어서 올렸어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번 교육학 시험이 쉬웠다. 근데 어저께 그 6분짜리 찍을 때는 아주 진짜 간단하게 이번 교육학 논술 시험의 특징이 뭔가를 찍어서 올렸어요. 결국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얘기가 15점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내용 다 맞으면 15점이에요. 내용 다 맞으면은. 근데 이제 거기서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13점으로 갈 거예요. 형식이 5점입니다. 요번에 형식이 5점. 그래서 우리가 논술이 논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배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잘못 썼구나 하는 게 지금 막 15점 나는 나는 거의 만점인 것 같아 이 사람들 하면 이제 크게 큰 다칠 겁니다. 이거 이제 점수가 이제 발표되는 순간에 왜 이러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저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공개 특강을 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이 논제 파악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커다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따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요 배점은 우리가 이제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는데, 요 내용이 대략 16점일 때는 형식이 4점이고 15점일 때는 이게 5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점수니까 과거라 그래봤자 2014학년도, 2015학년도거든요. 요 2014, 15학년도에는 이 형식 점수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요번에 수업하면서 이 형식 점수 절대로 그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따 보십시오.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요번에는 요 형식 면에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종전에는 그냥 줬는데 요번에는 그냥 주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논제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논제 파악 똑바로 해라. 여태까지 논술이 본론 내용이 지금 여기 네 개가 주어졌잖아요. 나무 토막처럼 다 네 개가 토막해서 4단락으로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별개로 써도 됐어.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별개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전부 연관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논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논제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A중학교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계발서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자기계발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자, 지금 논제대로 본다면은 주제는 뭐로 하라는 겁니까? 주제는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입니다. 요걸 주제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주제로 해서 요소는 4가지가 되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교육과정의 유형, 그죠? 그 다음에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활동, 이거겠죠.
그리고 그 네 가지를 쓰는 거고, 형식은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 쓴 사람은 없어요. 요거 안 쓴 사람은.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전 단락에, 즉 요 각각의 네 단락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5점입니다. 표현력까지 합해서, 어휘력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15점을 맞았다 치더라도 15점까지는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에릭슨에서 뒤통수 한번 탁 맞을 수가 있어. 모라토리움, 즉 심리적 유예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죠. 모라토리움. 그게 이제 안 들어갔을 때 그냥 5단계 자아 정체감 대 자아 혼동감에 대해서만 썼다. 그러면은 높은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심리적 유예, 모라토리움.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에릭슨의 이 자아 정체, 요거를 가지고 마샤가, 그죠? 자아 정체성 이론을 네 가지로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에릭슨은 심리적 유예를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던 거예요. 이번에 이게 심리적 유예가 모라토리움이 나온 거죠.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을 안 썼을 때 그게 지금 3점짜리인데, 2점짜리인데 이제 2점을 받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주제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활동에 대한 내용 구성 요소를 해서, 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논하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하쇼 했습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이제 그 출제, 지금 웃기고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는 하게 된 배경이요. 2014년, 2015년, 2016학년도잖아요. 2014학년도에는 개조식으로 써도 이게 만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논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2015학년도에 논술을, 이게 과락이 많았잖아요. 이게 논술이 아니었거든. 이런 식으로 썼거든. 서론, 본론, 결론 형식 갖추지 않았거든. 그래, 여기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만점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들 해갖고, 논술 시험을 봐서 이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훅 간 거지. 그래서 채점한 결과 논술은 논자도 모르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시해 준 거예요. 논하시오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제발 좀 그렇게 써봐라 이겁니다. 이제 쓰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교육학 논술에 두드러진 특징에서,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6분짜리 이제 급히 찍어서 각 카페 이런 데 이제 올려달라고 했던 건데, 제10의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하시오를 제시했다는 점. 이건 2015학년도 논술 채점 시 나타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논술 구성 및 표현이 이게 총 5점인데 여기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학 논술이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논술의 구성성의 문제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했지만은 첫 번째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 나온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에릭슨, 그 다음에 이제 반듀라, 이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비공식 조직, 그죠? 그래서 제가 비공식 조직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식적 조직 내에 비공식적 조직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회다.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식적 조직을 하나회,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그 하나회가 비공식적 조직이 하나회가 스스로 생겨난다 해서 자생적 조직이라는 거죠. 그게 비공식적 조직인데 공식적 조직을 와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인간관계론 얘기하면서도 그죠? 과학적 관리론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각자 써주는 거에서는 문제가 이제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제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제와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것이 교사의 역량이죠. 그죠? 교사의 역량과. 그래서 여러분들 2015학년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뭐냐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역량도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역량도. 그래서 이번에 보면 2014-2015학년도는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으로 배점이 주어졌으나 2010학년도 시험에서는 논술의 구성 요소와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과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형식만 구성했더라도 점수가 부여됐다. 그냥 주는 점수였단 말이죠. 그러나 내용을 쉽게 출시한 대신에 논술의 구성 요소와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 이 기본 교재 이게 이제 2월 달에 썼던 2, 3월 달에 이제 썼던 것들이 이제 책으로 해서 나온 건데 뒤에 부분에 이제 논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845페이지에 이제 이거 한 권으로 이제 뭐 전부 다 끝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단락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런데 자,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전의 교육학 시험 문제가 이 나무 토막 하나, 이 나무 토막 하나, 이 나무 토막 하나, 이 나무 토막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나무 토막이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하나 자르고 요거 하나 자르고 요거 하나 자르고 요거 하나 잘라갖고 이거 뒤에다 막 아무렇게나 나열하더라도 그냥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토막치기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나무를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요. 근데 지금은요, 이 1, 2, 3, 4가 면밀하게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 교사의 역량과 면밀하게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역량과 면밀하게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저 뒤에 있는데. 저 뒤에. 그러니까 전부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도 됐어. 이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그렇지만은 요번에는 형식에서 주어진 것처럼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지만은 문제는 그 5점에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형식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5점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 한 4점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 4점.
그러니까 16점에서 교육학 내용 좀 못 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4점, 13점으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육학에서도 에릭슨에서 모라토리움을 못 썼다 그러면은 최소한 1점 내지 1.5점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2점짜리지만. 자기 깐에는. 그러면서 또 형성평가에서도 당연히 교사의 역량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건 점수 못 받는 거야. 형성평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를 썼지만은 형성평가에서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될 것이 뭐냐 이게 그 두 가지를 쓰라는 거거든.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거잖아. 그 역량을 높이는 거거든. 오류를 확인해서.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 두 가지 딱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이제 뭐 키워드로 다 외웠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교사의 역량과 연계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예, 그래서 뭐 2페이지 나오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읽어보시고, 논제 분석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예. 4페이지의 논제 분석을 보게 되면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4점입니다. 형성평가 4점이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하고 반듀라. 그 비공식적 조직. 그래서 이제 배점은, 장점 두 가지하고 문제점 두 가지니까는 2점, 2점 이렇게 배점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형성평가가 4점인데 형성평가 기능 두 가지하고 효과적인 시행 전략 두 가지하고 그래서 이게 2점, 2점에서 4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에릭슨 2점이고 반듀라 1점이라 그랬으니까는 그다음 비공식적 조직 순기능 2점, 역기능 2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거기 배점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온 거니까 배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 각각 두 가지씩 쓰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두 가지씩 맨 밑에 배점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논제 분석에서 이제 가하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해서 교사 역량에 대한 이제 서론 쓰기를 한번 이제 해보자 이겁니다. 우선 가를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5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2015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릭슨에서 5단계. 어떤 사람 뭐 1단계, 2단계 다 쓸 필요 없다 그랬었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예요? 5단계를 이제 써주면 돼요. 5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자아, 정체감 대 자아, 혼돈감이잖아요. 그런데 혼미, 혼돈. 여기서 이거 뭘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모라토리움을 써줘야 된다 그랬었죠? 이게 심리적 유예기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는 건전한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상은요. 그죠? 요 심리적 유예기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마샤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진로 교육도 같이 얘기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든가 생활 조직 역량, 그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선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엘빈 토플러의 얘기죠. 제3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더 서드 웨이브. 엘빈 토플러가 그 역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니은번은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논술 시험 문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게. 그 역량들이 다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능력 바탕 위에다가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의 역량을 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2015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핵심 역량은 뭐냐? 가르치는 기술과 학습 분야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과 학교 생활입니다. 수업과 학교 생활을 통해서 훈육 수행 책임을 지는 역량. 학생의 진로 결정 제시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평가와 상담 수행 역량. 학습 지원을 위한 문화 조성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쓴다면요. 역량과 관련해서 쓴다면은 자, 학생의 필요와 흥미와 필요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에도 활용돼야 될 것이다. 그 이제 평가는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과 지식, 학생 수준 이해, 교수 기술, 수업 자료 개발, 평가에 관한 지식 및 활용, 교육과정 지식 등 이거는 교사가 교과 수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 수업 역량. 그러니까 교사가 교과 수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진학 및 진로지도 상담 이론 지식,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 학생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등 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역량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량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교사의 역량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업 구성에서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실행할 것,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증진할 것, 그 다음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그것을 조직하여 학생이 직접 경험하게 할 것, 일방적인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할 것. 자, 그러면 교사의 역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 제시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과거 교사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이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필요나 흥미를 전혀 교사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사의 역량 부족이지. 이해가 되나요? 학생 이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럴 때는. 교사가 학생의 필요나 흥미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 그죠? 그게 역량 부족이지. 학생 이해 능력에 대한 역량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편성한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싹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교육학 그 논술 시험에 배점에 대해서 그 논리적 구성력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좀 따져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은 그냥 진짜 그냥 4점 그냥 주는 거, 5점 그냥 주는 것처럼 이번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써나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뭐 장점과 단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요. 그 4페이지에 보면은 그 적중 비교표 해갖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기본으로 했어요. 요걸 기본으로 하고, 요게 이제 제가 2, 3월 달에 썼던, 그 3, 4월 달에 썼던 자료를 이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때 썼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책이 그때 나와서. 그거로 했지만은, 5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6월 22일 월요일 교육과정 특강을 따로 했습니다, 그때. 교육과정 특강을 6월 22일 날 교육과정 특강을 하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이 이제 거기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장점, 단점, 문제는 뭐 문제가 되질 않지요. 여보세요. 제가 눈이 얘기한 게 이게요.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고등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지만,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고등 사고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지만,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등등등등의 이야기들을 썼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게 전체 이게 15점이고 여기가 3.5점이었지만은 이게 교사의 역량과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형성평가로 또 넘어가자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형성평가입니다. 평가 시점에 따라서, 평가 시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하는 거예요. 진단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예요? 수업하기 전이죠. 형성평가는 수업 도중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근데 진단평가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단평가 이후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 평가를 한다. 그래서 총괄평가 실시 전이니까 그 가운데 형성평가네, 그죠?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정보 수집 분석, 교수 학습 활동, 그죠? 개선, 이렇게 거기 있는 키워드, 거기 있는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사가 어느 때 역량이 뛰어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학생 이해 능력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형성평가에서 교사의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형성평가는 이거는 시험을 봐서 성적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니까 그 교사의 역량이 상당히, 그죠? 향상되겠죠. 뭐를? 오류를 확인해서. 그랬을 때 이 오류 확인할 때 어떤 오류가 있어요? 집단 오류가 있고 개인 오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인 오류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건 교사의 문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서 결국 뭐예요?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아주 쉬웠고, 작년에 어려웠고, 올해 쉬웠고.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다 만점을 줬기 때문에 쉬웠고, 작년에는 내용이 어려웠고 형식은 그냥 14점 그냥 줬고, 올해는 내용은 조금 쉬운데 형식이 이제 완전히 까다롭게 나왔다는 거지.
형식에 요번에 형식을 잘못 썼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1, 2월 달서부터는 진짜 교육학 이론을 하지만은 형식 맞추는 데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 맞추는 데 있어서 그 훈련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 평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사가 여러분들 그 4페이지에 보세요. 4페이지에서 답원에 보면은, 중간에 답원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서 진학 및 진로 지도, 상담 이론 지시, 그다음에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 학생 관심사에 대한 이해 등 학급 운영 및 인성 지도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되겠죠, 교사가. 그러니까 진로 지도에 대한 이론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인성이 어떻고 성격이 어떤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학생 이해주의, 이것도 역시. 그죠? 그래서 학생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역량이죠. 학생 관심사에 대한 이해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할 것.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 선배들의 진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에릭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을 우리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외웠어요. 그죠? 당연히 우리 이제 중등이니까 5단계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5단계에서 자아 정체감 대 자아 혼동감, 그래서 그 자아 정체감 대 자아 혼동감에선 이제 모라토리움, 지불 유예, 그러니까 정체성 유예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에릭슨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에릭슨에서 이제 마샤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샤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에서 에릭슨의 모라토리움을 이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5단계를 써주고 나서, 5단계를 써주고 나서 모라토리움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체성 유예. 근데 이거는 건전한 성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위기를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관여. 그죠? 관여를 했느냐, 했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요거 가지고 따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예요? 정체감? 성취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정체감? 혼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정체감? 유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가 정체감? 유예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고민을 한다니까요. 고민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곤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는 않고 유예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성격 형성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것이 모라토리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얘기할 때도, 야, 무슨 결혼을 그렇게 성급하게 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다 좀 저기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학생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정체성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롤모델이요. 여보세요. 교사가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 관찰의 대상에서 누구한테 주의 집중이 더 잘 된다고요? 자기보다 그죠? 권력이라든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기가 존경할 만한 대상, 그 사람한테로 우리가 다 외웠던 거야, 그죠? 그 사람들한테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집중이 더 잘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만 그죠? 내 롤 모델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끝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교사들이 항상 애들한테는 잘 되라 그러면서 자기는 잘 되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있으니까 애들이 교사를 존경하겠느냐고.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교사가 되라.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요. 그렇게 역량이 뛰어난 교사였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롤 모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관찰하고 그 사람 모방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 반대로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사가 그러면 과학적 관리를 하는 교사가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간관계론의 교사가 될 것이냐. 교사는 또 교사의 역량에서, 자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에서의 인간관계론을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적 조직이야, 그죠? 이거는 비공식적 조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감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여기는 능률성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공식적 조직은 스스로 생겨났다. 그래서 자생적 조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겨난 조직이다. 자생적 조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선 실험에서 비공식 조직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간관계론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조직 구성원과 리더의 뭐예요? 충분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저 교사들과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이건 공식적 조직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 학습 조직은 그 외에 다른 조직에 그래서 어떤 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런 비공식적 조직, 예를 들어서 뭐 교과 연구회라든가 이런 비공식 조직에 참여를 해봤느냐는 거야. 자기 장악,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장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조직들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 봤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공식적 조직이거든. 그래서 학교 내 공식적 조직 안에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파악할 것,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발적인 모임, 이게 자생적 조직이 되는 거예요.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습 조직 외에도 나의 관심이 같은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 활동에 참여할 것.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요걸 가지고 내용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관심은 상담인데 상담과 관련 있는 그 동아리 모임에 참여를 해서 상담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상담 그 동아리가 비공식적 조직이 되는 거거든. 이해 가시죠? 전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핵심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논제가 있었고, 이 논제 파악이 잘 돼야 돼. 주제가 뭐라고요? 여기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사의 역량이죠, 그죠?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입니다.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주제로 해서 요 네 가지 요소를, 오케이? 네 가지 요소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라 그랬잖아요, 거기요. 그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맨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역량과 연계 및 논리적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이게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일맥상통하게 연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뭐로? 이 주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채점이 사뭇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전부 다 뭐 난리가 시험 쉬웠어요. 그래갖고 15점, 평균 15점일 것 같다. 그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5점 플러스 내용 10점이라는 얘기인데, 응? 평균 15점 잡는 거에. 내용 못 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면 형식은 그냥 무조건 다 주어졌으니까 여태까지. 근데 실제 채점을 했을 때 글쎄요, 12점, 13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15점이 아니라 12점, 13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급히 제가 한 6분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요번 특징은 이렇다. 근데 그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주제가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는 거고, 얼마나 이걸 안 갖췄으면 논제에 줬었을까, 그렇지? 이것 좀 제발 갖추라고. 예, 그래서 이거 교육학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야 할 얘기가 많지. 주로 이제 제가 시간 할애한 것은 요번에 이제 진짜 요번 논술의 특징이 이거라는 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될 것인가 하는 점. 그래서 결국은 결론에서는 그거예요.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구성에 관한 역량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평가 계획도 잘 잡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연수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진로 지도라든가 아니면 조직 활동, 그러니까 다양한 조직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장악이겠지, 그렇지? 자기 연수 같은 거, 이런 자기 연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도대체 논술이 뭔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냥 단락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요번에 요 단락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지만 따로따로 떨어지는 단락이 아니었다는 점. 오케이? 전부 요거를 연계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논리적 일관성이 앉아, 여기서는. 그게 이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교사의 역량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3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 5점짜리라고, 이게 5점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단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고, 그 단락 구성할 때는 이제 두갈씩, 미갈씩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두갈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도요, 두갈씩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딱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끝났을 때 이상입니다. 이렇게 딱 끝내야 돼. 이상입니다. 이 소리 안 하면요, 계속 이 사람이 뭐 얘기할 것인가 남아있는 거로 생각해갖고 다음 질문 안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질문이 3가지인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거기다 대답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 여기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럼 땡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탁 하고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딱 하면은 종료가 탁 되고 그 다음 질문으로 탁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대답은 두갈씩으로 하는 게 좋아요. 논술도 두갈씩으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논지지, 자기 주장을 먼저 탁 쓰고 나서 그다음 논거를 대는 거잖아. 그것처럼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당신의 교직과는 뭡니까? 그러면 뭐 저는 교직과는 뭐 굵게 사는 겁니다. 얘기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 굵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논거를 대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이렇게. 근데 계속 미괄식으로 하게 되면 결론이 언제 날지 몰라갖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요. 평가관들이. 또 지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를 잘 몰라. 그 자기도 해야 될 일이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세 문제 물어봐야 되는데 한 문제로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두 갈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도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아. 예. 그래서 그 4페이지 그 적중 비교표는 그 첫 페이지는 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번 문제만요. 제 책이 뭐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러면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또 그 근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 기출 문제가 분석이 됐으면은 이제 6페이지에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뭐 향후 예상되는 문제 갖고 그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 이렇게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본래 이건 11시 반까지 특강을 잡았는데 우리 이제 새롭게 내년에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일단 글쓰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글쓰기도 교육학 논술이야.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기본 지식이 없이는 절대 논술을 잘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교육학 기본 지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 시험 문제도 결국은 전체로 볼 줄 아는 그 일목 요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론도 전체로 보고 그 안에서 세부 사항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 4학년을 졸업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합격하고 나가실 뭐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딱 다른 거 없으니 학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하고 논술하고 전공 공부. 그러니까 1, 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 이론 잡으면서 교육학하고 전공을 이제 빡세게 돌려야지. 그거 두 가지만 계속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학교 생활하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생 실습 나가야지. 논문 써야지. 또 학교 시험은 따로 봐야지. 이거 공부는 따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레이저의 그러면 내년 시험 문제는 어떨 것 같냐? 지금 작년, 재작년 쉬웠고 작년에는 어렵고 올해는 쉬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재작년은 내용과 형식이 다 쉬웠던 거고 작년에는 형식은 그냥 4점 줬고 내용 16점을 어렵게 채점을 한 거고 요번에는 내용은 쉬운데 이제 형식이 좀 까다로워졌던 거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쨌든 내용도 어려울 거라는 거지. 그리고 형식도 이대로 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을 미리 예언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내년은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고 어렵고, 그죠? 쉽고 어렵고 이번에 쉬웠죠? 다음엔 어려울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두드러 맞은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냈는데 형식은 그냥 줬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절충한 거라고요. 그래 또 작년에 너무 어려웠다 했으니까 그러면 쉽게 내고 그러면 형식을 좀 까다롭게 해놓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용 한 50%는 어려울 거고 50%는 쉬울 거고 형식은 이대로 갈 것이고. 왜? 논술에서는 반드시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논리적 일관성. 오케이?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1, 2월 달을 통해서 교육학 이론을 1, 2월 달만 가지고는 사실상은 안 되죠. 그죠? 교육학 이론이 뭐 방대하고 시험 문제가 비공식 조직, 공식적 조직이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지 뭐 사람들이.
근데 조직 이론이 학습 조직도 나왔고 민츠버그도 조직론도 나왔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칼슨의 봉사 조직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참 높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 근데 너무 쉬운 비공식적 조직이 나온 거지 뭐. 행정에서 이제 조직론이 나올 것이다. 그럴 때는 이제 민츠버그 나왔으니까 이제 칼버그가 그 봉사 조직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뭐 비공식 조직 이런 걸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나온 거지 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킬백이 이제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뭐 진짜 쉬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거고.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그 행정 조직론은 이제 자꾸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게 교육과정하고 조직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행정에서 조직론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도성 이론도 중요한데 지도성은 이제 여러분들 상황적 지도성, 변형적 지도성 이런 건 나왔으니까는 동기 이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또 동기 이론. 그 뻔한 거잖아요. 제 눈에 얘기하지만 행정에서 80%에 해당되는 것이 조직 이론, 동기 이론, 그죠? 근데 지도성 이론 이게 80%고. 그제 나머지 이제 한 10%, 15%에 해당되는 것이 뭐 이제 뭐 정책 이론, 그죠? 그래서 합리적 정책 모형, 그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산 결정 모형. 그래서 뭐 PPBS, GBB, 연기준 예산제도 뭐 이런 것들. 이제 교육사회학이 이제 확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건 다 빼버린 거야 지금. 그나마 쉽다라고 생각한 문제들을 낸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은 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글레이저의 그 상담에서 현실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 WDEP로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학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자, what do you want잖아요.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욕구를 갖다가 뭐로 본다고요? 자동차 엔진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욕구가 강할수록 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엔진은 뭐예요? 동력이야, 동력. 나를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엔진으로 비유를 한다고. 그랬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뭐냐는 거예요. 교육학 시험 잘 봐야 되겠다는 게 욕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what are you doing? 뭘 했냐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잖아. 행동도 과거 행동 아니야. 이미 시험 끝났어?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끝난 거야 이제는. 전공 이미 끝났어. 앞만 보라보세요. 앞만. 그러니까 2차 준비하시는 분은 2차 열심히 준비하세요. 이제 내년에 뭐 새롭게 뭐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또 내리라는 거예요. 평가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만큼 더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내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냉철하게 이제 자기 반성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플랜, 또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 계획 짠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리플렉티브 소프트, 반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데요? 반성적 사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했어, 그죠?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전문성이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반성적 사고를 자꾸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개별적으로는 연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예.